노는 게 좋은 새 여자의 팟캐스트 놀고놀 29화를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약콩이고요. 보는 것이 좋은 김양치입니다. 미친 흥이 절로 나는 선인장입니다. 뭐가 절로 난다고요? 미친 흥? 미친 흥이 난다고요? 그 관동별곡인가? 거기에 나오지 않나? 미친 흥이. 아 그래요? 왜 흥이 나는 거죠? 아니, 요즘에 뭐 CEO들이 보통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막 일을 해도 잠이 안 오고 막 미친 듯이 막 일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워커홀릭들? 예, 약간 불면증 비슷하게 해가지고 잠도 안 자고 막 일하는 그런 증상을 겪고 있습니다. 아니 왜죠?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 저도 어쩔 수밖에 없는 건가요? 본인이 그러고 있는 건가요? 잘 모르겠습니다. 뭐지? 이게 카페인 과다 중독의 어떤 부작용일까 생각은 해봤는데 그러니까 지금 잠을 못 자고 계속 막 일을 하고 있다고요? 일을 안 하면 잠이 안 와요. 아니 왜 어떻게 우리 병원 보내야 되는 거 아닐까요? 보통은 이런 피곤해서 자잖아요. 네. 에너지가 다 떨어져도. 네. 근데 에너지가 다 떨어져도 잠을 잘 수가 없어. 계속 일을 해. 이거 병인 것 같습니다. 아, 그런 거예요? 미친 흥이 아니었어요? 네, 이거 미친 흥이 아니라 그냥 지금 과도한 업무에 시달리다가 네. 병에 걸린 선인장입니다. 아, 그렇군요. 넘어갑시다. 네, 뭐 선인장님 좀 걱정됩니다. 저희 사실 이번에 진짜 녹음을 오랜만에 하는 거거든요. 그게 그쵸. 28화가 좀 길기도 했고 원래 녹음 날이 잡혀 있었었는데 선인장님 아파가지고 그렇죠. 아, 그날은 근데 이유도 없이 그냥 아팠어요. 그게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지금 이런 본인이 상태인데? 이유를 말씀을 하셨잖아요. 아, 그런 거였어요. 아, 근데 계속 안 아팠어요. 진짜로 막 커피 한 잔 안 먹어도 잠이 안 오고. 그러니까 그게 아픈 거예요? 이미 아프고 있는 아. 거예요. 잠을 계속 못 자면요. 본인은 인지하지 못하지만 상황 판단 능력이 엄청 떨어진대요. 되게 잘 자란 실수들이 잦아지고 그게 사실 잠을 못 자서 이제 과부하가 걸리고 뭔가 판단 능력이 떨어지고 그런 건데 본인은 잘 인식을 못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상태가 굉장히 위험한 상태라고 들었습니다. 내가 볼 때 지금 선인장님은 좀 휴가 같은 거 내고 하루 10시간씩 일주일 주무셔야 될 것 같아요. 나 웃기려고 한 이야기인데 이렇게 진지하게 걱정해 주셔서 갑자기 살이 빠져서 더 위험해 보이는데. 녹음 끝난 후에 취조를 좀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네. 네. 그래서 저희가 여튼 거의 2달 만에 만났죠. 이렇게 오랜만에 아, 녹음한 그런가요? 게 2달이었나요? 그렇죠. 왜냐면 6화가 올라가고 그 다음에 2주를 쉬었으니까 딱 8주잖아요. 저 근황 토크 할 거 있어요. 네. 오. 네. 이것도 이제 너무 시간이 좀 많이 지났긴 했는데 저희가 전에 꿈 주제 이야기하고 할 때 노마시티 이야기하면서 그때 그 16세, 17세 감성을 이해하느냐 못하느냐 꿈 주제가 아니고 학원물이었나? 아니에요. 꿈 주제가 맞았어요. 노마시티 노말시티 이야기하면서. 네. 그래서 그 이후에 이거 학원물 때도 응. 한 번 더 언급을 하긴 했었지. 그래서 이번에 이제 녹음과 녹음 사이에 간격이 좀 길고 여유가 생겨서 호밀파트 파수꾼을 읽었어요. 드디어 읽었어요. 표정이 아주 온화하신데요. 첫 부분부터 아니 너무 재밌는 거예요. 너무 재밌어서 아니 이거를 왜 내가 이전에 그렇게 인상 깊지 않다고 생각했지? 라고 하면서 초반에 되게 신나게 막 읽다가 끝부분에 가서는 막 눈물을 질질 흘리면서 너무 절절한 거예요. 막 그 주인공 이름이 홀든이잖아요. 네네네. 홀든이 되게 지금 질풍노도 중에서도 굉장히 심각한 상태죠. 네네. 내면이 너무너무 혼란스럽고 그 분노와 슬픔과 외로움과 이런 거를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는 그런 상태인데 그거가 너무 안타깝고 짠하고 그래서 진짜 마지막에 제가 막 울면서 봤어요. 근데 그때 저희 집에 친구가 놀러 왔었는데 친구가 너 왜 울어? 왜 울어? 막 그러는데 어느 부분이 슬픈 거냐고 물어보는데 설명할 수 없는 거죠. 뭔가 딱 이거 그쵸. 엄청 슬픈 장면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왜 그렇게 옛날에 처음 읽었을 때랑 두 번째 읽었을 때는 아무 느낌이 없었을까 생각해 보니까 그때는 내가 그냥 홀든 같은 상태였나 봐. 너무 비슷한 상태여서 이게 뭐가 특별하고 이게 뭐가 재밌는 건가? 이게 왜? 그 상태에서 이제 조금 떨어져서 관주할 수 있게 됐다 이런. 이제는 그런 혼란스러운 시기를 저도 좀 벗어나서
더 이해가 가게 된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이 책이 진짜 한 번 읽고 끝나는 책이 아니구나. 어느 나이 때 자기한테 다가올지 모르는 그런 책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제가 이제 호멜파테 파수꾼 읽었다 했더니 이제 선인장님이 그럼 빨리 에반게리온 신지를 이해해라. 그러셔서 마침 저희가 이제 좀 집에 갇혔잖아요. 2.5단계 시행되고 하면서. 그래서 몸이 진짜 근육이 소실되고 있는 게 느껴져서 아침에 운동을 하면서 에반게리온을 한 화가 20분 정도 하거든요. 그래서 유산소 운동을 하면서 봤어요. 에바까지. 이건 예상치 못했는데요. 그래요? 네. 근데 어땠을까? 아니 신지 아주 평범하고 괜찮은 드디어 품었구나. 분명히 그때 그 채팅창에서는 신지는 아직까지는 그래도 신지는 아직 안 뭐 될 것 같다 이랬잖아요 제가. 근데 아니더라고요. 짠해요 신지. 진짜 하나도 뭔가 특별히 나약하거나 하지 않고 그냥 평범한 아이고. 그러니까 제가 그때 옛날에 볼 때도 어른들이 참 나쁘다라고 느끼긴 했는데 지금 보니까 더 그쵸. 어른들이 다 너무 못됐어. 그래서 막 또 신지에 대한 짠함을 느끼고 나는 왜 예전에 그렇게 신지가 싫었을까에 대해서 좀 약간 반성을 하면서 우리 콩이 이제 철들었네. 이제야 철들었나 봅니다. 사골게리온이라고 그러잖아요. 정말 이렇게 막 똑같은 이야기 계속 이렇게 하고 하는데 저는 그 버전마다 보면서 아이고 세상에 신지야. 그렇게 짠할 수 없어. 막 이 버전으로 봐도 짠하고 저 버전으로 봐도 짠하고 그래요. 처음 가이낙스 버전을 봤을 때도 그랬어요? 당연하죠. 그래요? 네. 그러니까 저는 진짜 10대 때 봐도 20대 때 봐도 계속 그래서 그냥 수준이 딱 그런가 봐요. 중2병 수준. 아니 되게 그 일관된 상태를 유지하고 계신가 봐요. 저는 약간 들쑥날쑥한 게 있고 좀. 우리 모두 철듭시다. 약간은 든 게 아닐까. 그리고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평가하지 않아야겠다. 이런 반성을 했습니다. 저는 특정한 시기에 봐야 하는 작품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편이었는데 사람마다 그 시기가 다르구나라는 걸 이번에 깨달았네요. 연령이라는 게 있구나. 철이 좀 늦게 될 수도 있는 거고. 젊게 사는 거죠. 앞으로도 이런 작품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예전에는 별 감흥이 없었다거나 재미가 없었는데 나중에 다시 보면 새롭게 다가오는 그런 것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긍정적이네요. 그렇습니다. 여튼 저는 되게 좋았어요. 약간 미뤄오던 것들을 보고 또 새로운 느낌 같은 거를 많이 느껴가지고 되게 좋은 시간이었네요. 신지를 품어줬다 그러니까 왠지 벌써 이렇게 마음이 온화해지면서 오늘 녹음 잘 될 것 같은 느낌이. 신지 엄마였구나 아주. 아니 예전에 정말로 싫어하셨거든요. 그래서 애니메이션 이야기를 하다가 걔는 정말 짜증이 나서 하면서 정말 이렇게 그 양치님 특유의 그 이렇게 짜증내는 표정 있잖아요. 그거를 이렇게 엄청 강하게 지어가지고 이럴 수가 이랬는데. 양치님도 엄청 싫어하셨었구나. 저는 대체적으로 주인공을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서브에 꽂힌다기보다는. 네. 근데도 신지는 너무 짜증나가지고. 그러니까요. 되게 싫어하는 캐릭터 중에 하나였었는데 어느 순간 참 짠하더라고요. 진짜 신기하다. 이번에는 진짜 볼 때 그래도 저런 행동은 좀 짜증나는데 이런 느낌이 전혀 없고 저렇게 될 수밖에 없지. 약간 그쪽이 훨씬 컸어요. 저는 지금 만약에 에반게리온을 처음 접하는 고등학생들이 있다면 그들도 옛날 우리처럼 지금 신지를 보면 짜증이 날지 그런 것도 좀 궁금하긴 해요. 그러게요. 시대도 많이 바뀌어가지고 네. 시대적인 감성이라는 게 또 있잖아요. 그래서 그죠. 세기말 감성이 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느낄지 진짜. 자, 그럼 저의 이 짧은 근황 토크를 마무리하고 이번 주 주제 이야기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번 주 주제는 이번에도 선인장님이 추천해 주셨던 건데 네네. 스팀펑크입니다. 스팀펑크. 저는 작품 고르는 게 조금 어려웠었는데 두 분은 어떠셨나요? 제가 말하고 힘들었습니다. 그 스팀펑크를 딱 처음에 추천하실 때
뭔가 이유가 있었나요? 원래 좀 그쪽 세계관을 좋아했어요. 네, 제가 원래 전자 쪽이나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쪽보다는 하드웨어 쪽 이런 쪽 이야기를 좋아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쪽 작품을 저는 좀 제법 봤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이번에는 그럼 이때까지 본 거 말고 새로운 거 해야지 하니까 정말 몇 개 없더라고요. 스팀펑크가 좀 유행이 지나지 않았나요? 많이 지나기도 했고 그쵸. 유행이 있긴 했나요? 그 유행이 이렇게 우리나라를 또 싹 스쳐 지나가기도 했고 이렇게 그래서 크게 유행했다기보다는 소소하게. 그렇죠, 맞아요. 근데 매니아층은 항상 좀 있었던 것 같고. 네. 그럼 내가 처음 만났던 스팀펑크는 무엇인가? 기억이 있으신가요? 나디아가 아닐까 싶습니다. 아, 지금 너의 넣어주세요. 그렇다면 보이네. 저는 천공의 성 라퓨타. 아하. 저는 근데 라퓨타 아직 안 봤어요. 아, 그래요? 아 진짜요? 네. 손인정님은? 둘 중에 뭘 먼저 봤는지 지금 생각 중인데 라퓨타를 먼저 본 것 같네요. 네. 저희 다 일본 애니메이션으로 접했네요. 네, 일본 애니메이션이 좀 생각나는 게 많았었어요. 미야자키 하야오 작품들이 되게 스팀펑크 영향을 받은 게 맞죠. 대표적으로 하울의 움직이는 성은 정말 전반적으로 스팀펑크 세계관 속에 있는 작품이잖아요. 맞아요. 그거부터 떠올랐던 것 같아요. 저 근데 하울의 움직이는 성을 안 봐가지고. 아니 이런. 우리 다들 조금씩 이렇게 교집합이죠. 항상. 저는 미야자키 하야오 작품 중에 가장 좋아하는 남자 주인공이 하울입니다. 이유는? 잘생겨서요. 그렇게 얼굴 안 밝히시지 않았나요? 아니 근데 잘생긴 캐릭터가 네. 아름답지 않은 나는 살 가치가 없어 막 이렇게 자학하는 그런 부분들이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아름다워서 좋아하는 게 아니고 그런 캐릭터성을 좋아하시는 거군요. 웃기다. 아름다움은 그냥 밑바탕에 깔려 있어야 되는 거고. OST도 좋아하고 작품도 좋아하는 편이고 하울 정식 유명한 그 하울 정식 모르시나요? 그 베이컨하고 계란이랑 이렇게 구워가면서 네네. 그 밑에 그 불의 정령 불의 정령한테 이렇게 계란 껍질을 이렇게 던져주면 애가 이렇게 아우 막 이렇게 먹고 저 그 정령 참 좋아합니다. 그 하울 정식 먹어보고 싶다를 이런 생각이 나면서 거기서 끝인 거예요. 더 이상 뭐 이렇게 나올 말이 없어서 저는 작품을 찾는 게 조금 힘들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우리가 딱 스팀펑크 했을 때 떠오르는 이미지들이 그런 지브리 애니메이션의 어떤 한 장면인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네네. 네, 그래서 오해받은 부분이 좀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스팀펑크 장르에 대해서 장르 설명해 주시나요? 네, 그래서 대체 어떤 것을 스팀펑크 작품이라 할 수 있는가 싶어서 이게 바로 양치님이죠. 네. 도대체 스팀펑크란 무엇인가부터 이렇게 조사를 했습니다. 아니 근데 저도 약간 이게 스팀펑크에 들어간다고? 이건 아니라고? 약간 그런 헷갈리는 지점이 부분들이 되게 있더라고요. 많았었어요. 네. 스팀펑크는 SF의 하위 분류고요. 스팀이라는 단어에서 알 수 있듯이 산업화 혁명 시절에 이제 증기기관으로 모든 기계나 이런 것들이 돌아갔었잖아요. 네. 근데 거기에서 저희는 이제 석유 엔진이나 뭐 이쪽으로 넘어왔지만 만약에 그런 증기기관의 발전이 좀 더 비약적으로 이루어졌으면 어땠을까 이런 상상하에 우리 지금 세계와는 다른 일종의 평행우주로 대체 역사물이라고 이렇게 봐줄 수가 있죠. 보통 이제 시기로는 영국 빅토리아 시대를 좀 많이 배경으로 하고요. 이렇게 넓게로 따지면 그 앞으로는 뭐 나폴레옹 시대 그리고 좀 후반으로 좀 더 길게 가면 1차 세계대전까지 이렇게 잡는다고 합니다. 용어의 유래는 1980년대 유행한 마찬가지로 SF 하위 장르인 사이버펑크에서 이제 펑크를 좀 따온 것 같던데 네. 사이버펑크는 약간 모든 게 전자화된 그런 시대에서의 공각기동대 맞아요. 그런 스타일. 공각기동제처럼 뭐 인간의 기억, 인격 뭐 이런 것까지 모두 다 전자했을 때 나타나는 뭐 인간성의 상실이라던가 대체 인간은 무엇인가 뭐 이런 쪽을 좀 탐구하는 쪽이었다면 스팀펑크는 그런 사이버펑크와 뉴웨이브 운동을 좀 결합한 장르고요. 그래서 용어 처음 시작은 SF 작가인 K.W. 지터가 앞으로는 뭐 빅토리아 시대에 증기기관이 발전된 이런 소재들이 등장하는
우리가 쓴 작품들은 스팀펑크라고 하면 되겠네 뭐 이런 걸 친구한테 편지로 쓰면서 최초로 스팀펑크라는 단어를 쓰게 됐다고 합니다. 스팀펑크 장르의 아이디어는 용어 자체를 썼던 1980년대보다는 훨씬 더 전으로 줄 베른이나 이런 그 공상과학 작가들의 해저이 말리나 이런 작품들에서 좀 따온 부분들이 있고요. 저는 그냥 쉽게 생각해서 증기기관으로 기계장치들이 움직이고 비행선이 떠있고 막 이러면 좀 스팀펑크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스팀펑크에서 또 파생된 게 뭐 디젤펑크 뭐 그렇죠. 온갖 펑크들이 또 있더라고요. 맞아. 용어는 생각이 안 나는데 거기에서 또 뭐 마법이나 마술을 좀 더 과학적으로 설명했을 때도 또 다른 장르의 펑크가 되고 가스램프 펑크, 네. 다빈치 펑크 뭐 이런 것도 네, 있고 그런 것도 있고 디젤 펑크는 말 그대로 디젤 엔진을 사용해서 화석 연료를 드디어 하게 된 부분이 있는데 디젤 펑크랑 스팀 펑크는 상당히 많은 부분이 겹쳐가지고 조금 분류하기가 힘든 부분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겹치기도 하고 좀 대립되기도 하고 좀 그런 것 같아요. 약간 저는 동력원이 증기면 스팀펑크, 네, 석유면 디젤펑크, 약간 영국 중심이면 스팀펑크, 네. 미국 중심이면 디젤펑크. 네. 그래서 거기까지 이제 스팀펑크가 대략 이런 거구나를 알아본 후에도 작품 선적을 할 수가 없어서 구글에 스팀펑크 영화 이렇게 검색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중에 봤던 영화가 이제 미야자키 하야오 그 작품 빼고 제가 봤던 게 딱 하나 있어가지고 그걸 가져왔어요. 네, 젠틀맨 리그고요. 2003년 영화예요. 네. 저도 봤습니다. 그 의외로 이게 좀 망한 영화 축에 속해도 OCN이나 이런 데서 되게 많이 틀어졌기 때문에 보신 분들이 조금 많을 것 같은데 예전 영화여서 안 보신 분들도 좀 있을 것 같고 보신 분들은 추억을 되새기며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젠틀맨 리그는 2003년 개봉을 했고요. 동명의 만화를 영화화한 작품이고 한마디로 이 영화를 정리하자면 빅토리아 시대의 어벤져스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네. 될 것 같아요. 20세기 중반부터 21세기는 어벤져스도 있고 저스티스 리그도 있고 우리를 지켜줄 히어로들이 되게 많은데 우리가 잘못해서 19세기 초반으로 떨어지면 그래도 우리를 지켜줄 히어로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여러분? 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러분. 젠틀맨 리그가 있습니다. 네, 영화는 이제 어두운 런던 밤거리를 보여주면서 시작을 하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시대물이다 보니까 시대 상황을 이제 설명하는 자막이 이렇게 올라갔는데 1899년 유럽의 정세는 굉장히 불안했다라는 것과 이제 인류는 계속해서 전쟁을 똑같은 무기로 싸워왔는데 그게 이제 라이플이나 기병들이나 그리고 말이 끄는 대포에 불과했다. 하지만 이제 이 오래된 세기는 끝날 것이고 곧 새 시대가 시작된다 라고 하면서 20세기 폭스 딱 바뀌더라고요. 되게 웃겼어요. 그 지점이. 네, 그래서 그 1899년 런던을 배경으로 이제 영화가 시작하는데 어두운 밤거리에 이제 경관들이 순찰을 하고 있는데 뭐 개 짖는 소리도 들리고 뭐가 떨어지는 소리도 들리고 해서 경관들이 호루라기를 불면서 소리 난 곳으로 가니까 뭔가 건물을 무너뜨리면서 탱크가 이렇게 나옵니다. 네, 근데 그 당시는 말 타고 이제 기병들이 있던 시절이라 이 사람들로선 저게 뭐지 싶고 뭔가 몸으로 이렇게 막아보려고 하지만 다시 리가 없겠죠. 그래서 탱크는 그냥 뭐 경관들이 있건 없건 런던 은행을 털고요. 거기에서 뭐 온갖 보석도 털지만 되게 중요해 보이는 설계도를 하나 가져가요. 그 다음날 이제 런던은 발칵 뒤집히고 이게 독일군의 소행이다 막 이러면서 기사들이 나오는데 독일군은 자기들이 하지 않았다라고 반박 기사를 내고요. 그리고 배경은 다시 독일로 바뀌어서 독일의 비행선 공장을 뭔가 가면을 쓴 어떤 인물이 이렇게 털기 시작합니다. 네. 비행선을 터뜨리고 과학자들을 납치하고 이렇게 유유히 사라지는데 또 독일에서는 영국의 소행이다라고 이렇게 기사를 내고 영국은 우리들이 하지 않았다 뭐 이렇게 하는 거죠. 이런 이상한 사건들이 세계 곳곳에서 이렇게 나타나면서 뭔가 전쟁의 기운이 감돌고요. 영국은 이런 걸 좀 막아봐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영웅들을 소집을 하게 되죠. 배경은 다시 케냐로 바뀌고요. 아프리카 케냐로.
케냐에 도착한 이제 여왕의 특사는 한 선술집 같은 곳을 방문해서 앨런 쿼터메인이라는 사람을 찾아요. 본인이 앨런 쿼터메인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나온 사람을 보니까 약간 산타클로스 같은 덥수룩한 수부겸에 이렇게 빵빵한 배 이렇게 하면서 뭔가 허풍쟁이 같은 그런 스타일이죠. 그래서 아 난데 왜 찾아왔나, 당신도 내 모험담이 듣고 싶나 하면서 그래 내가 솔로몬의 금고를 어떻게 찾냐면 말이지 하면서 라떼는 마리아를 막 이렇게 하려고 하는 차에 이제 여왕의 특사는 단호하게 아 난 당신 과거에는 관심이 없고 난 여왕폐하의 특사이고 영국이 당신을 필요로 합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자 이제 뒤로 앉아있던 인물이 싹 이렇게 돌아앉으면서 중요한 거는 내가 영국을 필요로 하는 거겠죠? 뭐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래서 내가 쿼터메인이요 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쿼터메인은 이제 너무 유명세가 있다 보니까 자기를 찾아오는 사람들을 좀 물리치고자 뭐 친구한테 좀 부탁을 했었던 거죠. 그게 숀 코넬리인가요? 네. 그 사람이 바로 숀 코넬리입니다. 그렇군요. 네. 특사는 계속해서 이제 유럽에 이상한 일들이 있으니까 이제 영국으로 돌아와서 도와달라라는 말을 하지만 쿼터메인은 난 이미 여러 차례 영국 부름에 응했고 헌신했지만 너무 많은 것을 잃었다. 뭐 이러면서 좀 거절을 해요. 근데 막 이렇게 옥신각신 하고 있는 와중에 정체 모를 사람들이 이렇게 들어오더니 이렇게 아까 그 친구한테 쿼터메인? 하고 이렇게 물어봐요. 네. 그래서 그 친구는 늘 하던 대로 그런데요, 예스라고 하니까 이제 바로 총을 이렇게 꺼내서 친구를 쏴서 죽입니다. 아이고 그 허풍쟁이 아저씨. 그렇죠. 거기서 이제 난투극이 일어나고 이제 쿼터메인이 놀라운 나이에 맞지 않는 이렇게 몸싸움도 보여주고 사격 실력을 보여주면서 이제 적들을 다 물리치는데 한 명이 이제 도망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한 명을 잡으려고 이렇게 라이플을 드는데 너무 먼 거죠. 그래서 특사가 너무 멀지 않아요? 이렇게 만류를 하고 쿼터메인이 이렇게 총을 내리거든요. 그러니까 특사가 아, 잘 생각하셨어요? 라고 하는데 쿼터메인이 아이고 늙으면 죽어야지 하면서 안경을 이렇게 꺼내면서 이렇게 라이플을 쏴서 맞춥니다. 네, 놀라운 사격 실력. 안경만 있으면 네. 되는 거구나. 네, 어쨌든 그런 공격까지 받았으니까 어쩔 수가 없죠. 그래서 쿼터메인은 영국으로 돌아오게 되고요. 영국에 돌아왔더니 이제 자신을 M이라고 밝힌 정부 사람이 이제 히어로들을 모집을 하고 있고 그걸 이제 우린 젠틀맨 리그라고 부를 건데 당신 리더를 맡아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을 해요. 정부들이 능력이 있네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건 다 알고 있으니까. 네. 소재도 잘 파악하고. 여차저차해서 네, 그 M의 부탁대로 쿼터메인은 이제 동료들을 다 모으게 되고요. 물론 M이 기존에 이렇게 데리고 있어서 소개해준 사람들도 있었고 쿼터메인이 직접 섭외하러 가는 그런 멤버들도 있는데 그래서 뭐 6명을 다 모으게 됩니다. 그 앞서 M은 이게 팬텀이라는 사람의 소행인데 무기상인으로 이제 뭔가 무기 설계도나 뭐 이런 것도 훔쳐가고 과학자들도 납치하고 있는데 이제 뭔가 크게 한탕하려는 것 같다. 그리고 4일 후에 베니스에서 각국 정상들이 모이는데 거기를 팬텀이 공격을 할 것 같으니 막아달라라고 이렇게 부탁을 해요. 그러면 쿼터메인은 지금 영국이니까 4일 만에 베니스?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 라고 하는데 지금 마차로 다니는 시절에 80일간의 세계 일주가 있는 이 시점에서 네, 4일 만에 베니스를 가는 거는 조금 무리인 스케줄이죠. 그렇죠. 하지만 쿼터메인은 4일 안에 동료들도 다 모으고 베니스로도 갑니다. 아하. 동료가 땡땡이 있었기 때문이죠. 바로 그 인물은 힌트. 인물이에요? 사람? 네. 그 어떤 인물이 있어서 그 운송수단을 통하여 베니스로 도착할 수 있었어요. 빠르게. 저의 최초의 스팀펑크. 설마 잠수함? 그렇죠. 네모 노틸러스? 선장님이 네모 선장님이 두 번째 동료셨습니다. 아 진짜? 나 봤는데 또 새로운 작품을 접하고 있으니까. 네모 선장님이 그 시대 사람이죠. 네, 네모 선장님 저는 그냥 나디아 아빠로 알고 있었는데 원래는 이제 해저이 말리 작품에 등장하시는 분이고 인도인으로 설정이 되어 있죠. 그래서 터번을 쓰고 인도 군복 같은 걸 입고 나오세요. 네. 그러면 이쯤에서 젠틀맨 리그 멤버 소개를 좀 해줘야 될 것 같은데요. 가장 먼저 이제 쿼터메인이 있었죠. 네. 저는 사실 쿼터메인이 초면이었거든요. 네, 이게 약간
저의 좀 어이없는 착각하고도 좀 관련이 있었는데 분명히 예전에 영화를 봤었고 그 후에도 뭐 OCN 같은 데서 해줬을 때 몇 번 스쳐가면서 봤을 거예요. 그러니까 네. 여러 번 본 영화인데 이번에 다시 이렇게 영화를 클릭하면서 숀 커네리가 인디아나 존스지? 이러면서 보고 있었거든요. 어떻게 섞으신 거예요? 네. 그래서 내가 앨런 쿼터메인이요 하고 나올 때 인디아나 존스의 본명이 쿼터메인인가? 이러면서 봤어요. 인디아나 존스가 여기서? 아니 근데 복장이 되게 비슷해요. 조끼랑 이렇게 중절모가 맞나요? 뭐라고 하지? 카만 모자? 그 사냥할 때 쓰는 그 모자. 네. 그래서 생각해보면 인디아나 존스 나치랑 싸우고 그랬잖아요. 네, 2차 대전 시대가 이렇게 뒤인데 너무 뒤쪽인데. 네. 그러면서 또 어이없는 착각을 한 게 인디아나 존스를 연기한 숀 커너리가 인디아나 존스 역이라니 이러면서 캐스팅 잘했다 했는데 왜 이래요? 숀 커너리는 인디아나 존스의 아빠였다고요. 해리슨 포드였죠. 네. 인디아나 존스는. 그러고는 되게 감탄하면서 봤겠네요. 와. 그런 착각을 하면서 봤고요. 참고로 그래서 찾아봤잖아요. 인디아나 존스의 본명. 인디아나 존스는 헨리 윌턴 존스 2세로 이 영화의 배경이 되는 1899년 7월 1일 미국 뉴저지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니 그 인디아나 존스 이꼴 해리슨 포드는 너무너무 유명한 공식인데도 네, 근데 순간 이렇게 보기 시작할 때 그런 착각을 했더라고요. 아빠로 나오셨었죠. 네, 그죠. 그것 때문에 쓰리에서 헨리 존스로. 거죠. 그런 어이없는 실수를 했고요. 네, 근데 이제 이 쿼터메인이 영국 빅토리아 시대의 그 모험 소설의 주인공이래요. 그래서 H. 라이더 해거드의 솔로몬 왕의 보물에서 이제 처음 등장하는 캐릭터로 그때는 한창 제국주의 시대고 아프리카를 개발 명분하에 침략하던 그런 시절인데 뭐 서구인들 눈에는 그게 모험담으로 보였을 테니까 그래서 아프리카 배경의 모험 소설이 굉장히 유행을 했고 그 중에 하나로 납치된 친구도 찾고 아프리카에 있다는 굉장한 전설의 다이아몬드 광산을 찾는 뭐 이런 내용의 소설이라고 합니다. 네, 그 점에서 인디아나 존스와 네, 그래서 약간 있구나. 인디아나 존스에 좀 영향을 준 작품 중에 하나라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네. 그러면은 이 멤버들은 이런 식으로 다른 소설의 주인공이었던 인물들을 모아놓은 건가요? 네. 그걸 처음에 소개를 안 해드렸네요. 여기 젠틀맨 리그에 있는 멤버들은 다 빅토리아 시대를 배경으로 한 소설 작품의 캐릭터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두 번째 멤버로 영입된 사람이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캡틴 네모, 네모 상장님, 니모라고도 되어 있고 니모. 네모라고도 되어 있는데 거기서는 캡틴 니모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네모 상장님이 변하기 때문에 니모라고 그러면 안 그래도 요요요 물고기가 생긴 니모를 니모를 찾아야 될 것 같아요. 네. 줄베른 소설 해저 이말리에 나오는 캐릭터로 이제 노틸러스호 잠수함의 선장으로 그 밑에 엄청 많은 부하들이 있죠. 그래서 이 영화의 최고의 장점은 노틸러스호의 디자인이다 하는 말이 다른 거는 조금 별로다라는 말로 이렇게 약간 비꼬는 형태로도 있는데 되게 우아하게 잘 빠져 있어요. 그래서 귀족적이면서 아름답게 이렇게 빠져 있고 이 영화가 스팀펑크 장르에 정착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역할을 하신 분이죠. 그래서 온갖 이제 기계 물품들을 다 다루고 계시고요. 자동차를 처음 본 멤버들에게 이게 뭐예요? 라고 할 때 미래죠.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멋있는 역을 하고 계시고 참고로 노틸러스 1등 항해사의 이름은 이스마엘입니다. 네, 모비딕이 주인공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스마엘의 첫 대사가 콜미 이스마엘이라고 이렇게 시작해요. 모비딕의 첫 번째 문장이잖아요. 네, 그렇게 하는 패러디 같은 게 소소하게 이렇게 있는데 제가 찾은 건 많지 않고 뭔가 좀 그쪽 문학 작품에 익숙하신 분들은 그런 장치들이 좀 더 많았을 것 같아요. 원작 소설들을 막 좀 읽고 좋아했던 사람들만 그쵸. 즐길 수 있는 것들이 많이 네네. 있겠네요. 그리고 또 한창 그 M하고 만나서 회의를 하고 있는 도중에 뭔가 경박한 목소리가 들리면서 서류가 이렇게 둥둥둥둥 떠다니게 되는데요. 누굴까요? 채셔캣? 아닙니다.
투명인간입니다. 투명인간. 네, 투명인간은 원체 많은 장르에서 이렇게 돼서 조금 어디를 원전으로 보기가 조금 힘든 작품이긴 한데 웰스가 제일 처음이 아니었어. 네, 시작은 허버트 조지 웰스의 이제 투명인간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 원작에서 투명인간이 됐던 닥터 그리핀은 뭔가 광기에 빠져서 살인도 하고 뭐 이러다가 나중에 이렇게 처형당하잖아요. 근데 여기에서는 판권상의 문제가 있어서 이제 그 캐릭터를 그대로 데려오지는 못했고 그러니까 진짜요? 네, 그래서 옛날 거라서 되게 줄었는데 그 캐릭터는 죽고 그 약품을 이 로드니 스키너라는 인물이 이렇게 훔쳐가지고 투명인간이 된 걸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키너는 투명인간은 됐는데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지는 못하고 있어가지고 네, 정부를 도와준 대가로 이렇게 도와준 후에 다시 원래 모습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할 수 있는 그 대가를 약속받고 여기에 참여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여자 캐릭터로는 윌헬미나 하커라는 캐릭터로 여성 과학자로 등장을 하고요. 결혼 전성은 머레이로 미나 머레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남편은 조나단 하커. 브람 스토커의 드라큘라에 등장하는 캐릭터죠. 네. 원작에서도 여기에서도 드라큘라한테 물려가지고 흡혈귀가 됐다는 설정이고요. 여기까지는 M이 직접 소개해준 사람들이고 이제 나머지는 멤버들이 찾으러 다니는 멤버들인데 되게 아니 얘가 여기서 왜 나와 싶은 캐릭터가 하나 있었는데 도리안 그레이가 나옵니다. 도리안 그레이의 초상. 네, 그쵸. 오스카 와일드 소설 작품의 캐릭터죠. 그래서 능력은 무엇이다? 젊게 유지. 그렇죠. 초상화가 대신 나이를 먹어가지고 자기는 젊음을 유지하는 캐릭터잖아요. 그래서 그 능력을 어디다 써먹는 거죠? 불사로 나와요. 네, 그래서 총을 맞아도 죽지 않고. 뭐 나이만 안 드는 게 아니라 그냥 네네네. 죽지 않는 네. 거. 그래서 굉장히 우아하고 귀족적으로 나와서 남들 총으로 싸우고 몸싸움 할 때 펜싱검 같은 걸로 이렇게 창창창창 이렇게 싸우고 있고요. 우아하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재수없는 캐릭터 아닌가요? 근데 저는 옛날에 이 작품 처음 봤을 때 가장 좀 불만이었던 캐릭터가 아니 도리안 그레이는 굉장히 아름다운 남성형으로 뽑아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했는데 배우가 누군데? 배우는 스튜어트 타운샌드라는 배우가 하고 있는데 네. 지금 보니까 굉장히 잘생겼어요. 근데 잘생겼는데 그 어린 마음에 봤을 때는 약간 수염도 마음에 안 들고 내가 생각하는 그런 미인형이 아니어서 성에 차지 않았어? 네. 흡족하지 않았었어요. 지금 보니까 근데 되게 잘생기고 우아하게 연기를 해주시고 그리고 또 이제 도리안 그레이의 약점이 그 초상화를 마주치면 초상화가 대신 먹었던 그 세월을 다시 돌려받는 그런 약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초상화나 그 세월을 다시 겪어야 되는 그 두려움을 가진 캐릭터인데 그런 부분들을 정말 짧게 나오는데 그 짧은 부분들도 연기를 좀 잘 해줘서 연기력이 좀 괜찮은 배우네 라고 생각을 다시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6번째 멤버는 젠틀맨 리그 멤버들이 직접 포획을 해오는데요. 네, 프랑스 파리로 가서 뭔가 좀 날뛰는 헐크 같은 그런 야수 같은 사람을 이렇게 잡아옵니다. 쇠사슬로 묶어놔도 이제 난동을 치는 사람을 어떻게든 이렇게 설득을 해서 본래 모습으로 돌아오게 했더니 어떤 전형적인 신사의 모습으로 변하는데요. 이게 바로 지킬 앤 하이드. 그렇죠. 예전에는 이거 설정 저는 그냥 넘어갔었는데 이번에 볼 때는 오히려 그 도리안 그레이보다 이 부분이 좀 저는 마음에 안 들었는데 하이드는 헐크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너무 헐크처럼 묘사를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좀 인간의 나쁜 면, 악인 뭐 이런 쪽으로 가야 되는데 좀 더 액션 담당을 액션 담당을 시키고 싶었던 것 같긴 한데 제 안의 하이드는 그렇지 않아서 개붕인데 막 이러면서 조금 흡족지 나한테도 않았었습니다. 하이드는 그런 인물이 그쵸. 아닌데 약간 야성성이 있기는 하지만 야수는 아니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6번째 멤버까지 에미 시키는 대로 이제 멤버를 다 모았는데 한 명이 더 추가로 영입이 됩니다. 이렇게 원작 만화에서는 등장하지 않았던 멤버인데 이제 영화하면서 미국 관객의 환심을 사고자 미국 캐릭터를 하나 넣었는데요. 네, 같은 시기에 문학 작품에 등장하는
톰 소여가 여기에 등장하게 돼요. 하필? 네, 하필. 네. 네, 그래서 톰 소여가 나쁜 놈들 편에 잠입해 있다가 이제 우리를 도와주는 미국 쪽 스파이로 나오거든요. 네, 이때까지도 저는 착각을 버리지 못하고 인디아나 존스 아들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며 보고 있었죠. 촘촘하게 짜여져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작품과 1도 관련이 없지만 계속 등장하는 이 인디아나 존스의 이름. 아니 근데 그 설정도 괜찮네요. 아들인데 스파인데 배신을 했다가 다시 돌아와. 오 괜찮네. 아 근데 이제 실제로 쿼터메인하고 부자 케미가 좀 있어요. 그래서 쿼터메인이 이제 영국에 봉사하면서 잃은 것들 중에 동료들도 있지만 가족을 잃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좀 잃어버린 아들 보듯이 톰 소여를 보면서 조금 뭐 자신의 사격수를 가르쳐 준다던가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고, 이제 맨 끝에서는 약간 새로운 시대의 희망처럼 이렇게 비춰주는 부분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아 패권이 영국에서 미국으로 넘어가는 걸 이렇게 캐릭터화했나 뭐 이런 평가도 있었습니다. 아 그렇게 해석을. 네. 악역으로는 이제 아까 등장했던 팬텀이라는 인물이고요. 금속 과면을 쓰고 얼핏 보이는 얼굴은 화상 자국이 있어요. 네, 오페라의 유령 팬텀을 가지고 온 거죠. 그렇게 이제 멤버들이 모두 모여서 베니스로 가서 이제 팬텀을 물리치게 되는데, 뭐 어벤져스도 처음 모였을 때 좀 불화가 있듯이 네, 여기서도 이제 좀 티격태격하는데, 그 중심에 이제 쿼터메인이 있는데, 쿼터메인은 정말 전형적인 제국주의 시대의 사람으로서 굉장히 오만하고요. 그러니까 편협하고 편견에 가득 차 있는 그런 사람으로, 네모 선장 보고는 뭐 너 해적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비아냥거리고, 미나 보고는 남편 대신 왔나?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고, 톰 소여 보고는 톰 소여가 이제 아 저 사격술 잘하죠 이렇게 막 자랑을 하니까 아 봤어 딱 미국식이더라 전형적으로 그냥 냅다 갈기는 뭐 이런 식으로 비꼬고. 너무 재수없네요. 온 세상을 적으로 만드는 진짜. 그러면서도 이제 뭔가 자신은 상실의 아픔이 있는 그런 캐릭터여가지고 네 재수가 없습니다. 네. 근데 또 리더예요? 네, 리더고 그나마 숀 코너리니까 이만큼 봐줄만 하지. 일반인이 맡았으면 진짜 쳐다보지도 않을. 그런 와중에 캡틴 니모는 뭔가 칼리를 숭배하는 모습이 언뜻 보이고요. 그리고 노틸러스호 선실에서 뭔가 화약 같은 게 이제 발견이 되는데, 조사를 해봤더니 마그네슘과 인인 거예요. 근데 그게 그때 쓰였던 사진기에 플래시로 쓰였던 물질이거든요. 그래서 뭔가 스파이 짓을 누가 하는 것 같고, 그리고 지킬 박사를 하이드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약도 사라지고, 뭔가 이제 수상한 일들이 일어나는데, 내부에 적이 있고. 네, 내부에 적이 있고, 그때 가장 의심받는 건 누구겠습니까? 톰 소여. 투명 인간을 의심하지 않겠습니까? 네, 직업도 원래 도둑이고. 네. 하지만 아니 톰 소여가 의심스러워요. 그래요? 톰 소여. 좀 미국을 사랑해 주세요. 이럴 수가. 네, 그래서 동료들도 다 이제 투명 인간 짓인 것 같다라고 하는데, 투명 인간은 또 사라져서 나타나질 않아요. 그래서 다들 투명 인간이라고 확신을 하는 가운데 두둥. 장르가 장르다 보니까 이런 히어로물이 뭐 스포할 것도 없고 다 뻔한 주제로 이렇게 가긴 하지만, 그래도 또 다 말하는 건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여기서 끊을게요. 예. 그러면 이제 감독을 소개해드리면, 감독은 스티브 노링턴 감독이고요. 이 젠틀맨 리그와 그 웨슬리 스나이프스가 나왔던 블레이드 있잖아요. 흡혈귀물. 네. 블레이드의 몇 편? 블레이드라고만 써져 있었던 거 보니까 1편이 아닐까 싶어요. 그 작품을 연출했던 감독이고, 판타지, 스릴러, SF를 주로 찍은 감독인데, 2003년 이 젠틀맨 리그 이후로는 필모그래피가 없습니다. 네, 그 이유가 젠틀맨 리그가 좀 망해서가 아닐까 싶은데, 굉장히 대작이었어요. 1억 1천만 달러 이렇게 제작비가 2003년도에 그 정도 제작비를 쏟은 게 굉장히 블록버스터형 영화였는데, 실제로 벌어들인 거는 1억 7천 정도? 그래서 손익분기점을 넘기는 했지만 기대했던 만큼의 성과는 아니었던 것 같고요.
그래도 손익분기 넘기긴 했군요. 네, 완전 폭망한 줄 아셨군요. 네. 근데 사실 이거 영화관에서 봤다는 사람은 없어가지고 그죠? 같은 시기에 붙었던 작품이 캐러비안의 해적이었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그 흥행을 실패한 거 외적으로 숀 코널이랑 감독이 굉장히 다툼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촬영진 쪽에서는 숀 코널이가 너무 이렇게 제작 과정에 참여를 하려고 했다라고 비난을 하고, 숀 코널 쪽에서는 그런 건 아니었다라고 하는데 거의 몸싸움 날 뻔까지 해서 네, 그 정도예요? 촬영장 분위기는 굉장히 안 좋았다고 하고요. 그 이후로 좀 숀 코널은 약간 영화판에서 정이 떨어졌는지 2006년 은퇴를 발표를 했죠. 그래서 이게 마지막으로 주연을 맡았던 작품이에요. 젠틀맨 리그가. 촬영할 때 뭐 제작진 간의 불화라던가 출연진 간의 불화가 있으면 그게 영화에 좀 나오더라고요. 그렇더라고요. 네. 뭔가 되게 재밌게 들었는데 끝이 감독도 마지막 작품이라고 하고 배우도 그러네요. 뭔가 이렇게 네. 은퇴작과 비슷하게 되고 비평도 그다지 좋진 않고 흥행도 좋지 않았었는데 어벤져스는 굉장히 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거랑 비교해서 이 젠틀맨 리그의 실패를 좀 보면은 어벤져스는 그동안 이제 솔로 무비들을 꾸준히 냈었잖아요. 그래서 각 캐릭터성을 확고하게 한 후에 이제 나중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딱 모아서 이야기를 끌어갔는데 젠틀맨 리그는 일단 캐릭터 자체도 어벤져스는 그래도 코믹 주인공이기 때문에 좀 대중에게 친숙한 면이 있었는데 빅토리아 문학 작품의 주인공이면 물론 우리가 이름은 다 들어봤지만 작품을 그렇게 막 잘 읽어본 건 아니어가지고 이런 캐릭터가 어떤 성격을 갖고 어떤 서사를 갖고 있는지 잘 모르는 캐릭터인데 그것도 소개를 뭐 제대로 해주지 않고 그냥 냅다 모아놓기만 했으니까 관객들로서는 조금 어려웠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고 이제 캐릭터를 거기에서 잘 잡아줬느냐 그러면 그것도 아니고 관계성을 보여주는 것도 쿼터메인과 톰 소연의 약간 부자 케미 그 정도와 이제 도리안 그레이와 미나가 약간 예전 연인 설정이었던 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는 보여줬는데 뭐 약간 봉합되지 않고 따로 논 듯한 그런 분위기가 영향을 끼쳤던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양치님 이야기 듣고 되게 재밌을 것 같다라고 난지휘에 집에 가서 봐야지라고 했는데 조금 그런 구멍이 있네요. 근데 저는 재밌게 봤어요. 네네네. 네, 사실 소설 캐릭터가 살아서 움직이는 거 보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즐거움이 되고 그것도 자기 소설이 아니라 다른 세계로 그 세계들이 확장되면서 걔네들이 사실은 다 같은 세계에 있는 애들이야. 그래서 같이 이렇게 있는 거를 보여주는 게 굉장히 즐거운 상상이잖아요. 그래서 물론 스토리도 엉성하고 막판에 악당이 내가 왜 그랬냐면 이러면서 줄줄줄줄 말하는 설명충 거예요. 등장. 사실 얘도 뭐였고 이것도 나의 실수였어. 이러면서 막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악당들이 다 외로웠어. 말할 친구가 없었어요. 네. 물론 그 시간 끄는 게 조금 필요했었던 부분이 있긴 있었는데 뭐 악당이 장치를 해놔가지고 근데 그런 자기 이야기를 주절주절 한다던가 뭐 이런 엉성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저는 뭐 그렇게 스토리적으로 완벽한 작품을 처음부터 기대하고 본 작품은 아니어서 그런지 볼만해. 네, 시간 때우기용으로도 괜찮았고 이제 문학 작품 캐릭터들을 실제로 볼 수 있어가지고 실사화한다는 그 점에서 좀 그런 의미가 있지 않았나 싶어요. 저는 그 극장 개봉 끝나고 뭐 비디오 같은 걸로 나오자마자 봤던 것 같아요. 근데 저한테는 와 이거 진짜 용두산이다. 처음에 너무 화려하게 시작을 해놓고서 진짜 재미가 없다고 느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은 그때 당시에 제가 도리안 그레이의 초상이나 드라큘라 원작 소설을 안 읽은 상태였던 것 같아요. 그것들을 다 나중에 읽었기 때문에 그런 재미, 내가 읽었던 소설의 주인공이 이렇게 살아있는 캐릭터로 나오는 그런 재미를 좀 못 느꼈을 것 같기도 하고 지금 너무 기억이 안 나요. 막 초반에 그 숀 코널리 쿼터메인이 등장했던 장면 말고는 아무것도 지금 기억이 안 나거든요. 그래서 좀 다시 봐야겠다 이것도. 아니 저보다 리액션이 세셔서 안 봤다고 당연히 생각을 했는데 아까 초반에 보셨다고? 그렇구나. 이런 작품이 참 많네.
인디아나 존스인 줄 알았다니까요. 나는 저 정도는 아니었어. 네, 늘 새롭게 보는 작품들. 네네네. 좋습니다. 네, 좋죠. 그리고 조금 하나 안타까운 거는 이거 보면서 젠틀맨 리그로 할까? 근데 괜찮을까라고 생각했던 지점이 옛날 영화잖아요. 네. 지금 시선으로 봤을 때는 뭔가 불편한 부분들이 분명히 보일 것 같았거든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이제 쿼터메인의 발언들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조금 피시하지는 않아가지고 보면서 좀 불편한 지점들이 있고요. 특히 홍일점으로 이제 섹시한 여성 캐릭터 하나 두고 거기에 뭐 도리안도 집적되고 지킬 박사도 집적되고 톰 소여도 집적되고 이런 부분들이 되게 배기 싫은 거예요. 진짜 지금 네. 듣기만 해도 싫은데. 그쵸? 약간 뭔가 트로피적으로 전시적인 뭐 그런 여성 캐릭터를 보는 게 조금 유쾌하지 않고, 실제 브람 스토커의 드라큘라에서는 미나가 굉장히 진취적이고 주도적으로 이제 드라큘라를 공격하는 그런 캐릭터였기 때문에 좀 아쉬움이 더 컸던 것 같아요. 근데 뭐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 캐릭터들을 모아놓은 그 상상력 자체는 좀 기발한 편이고 해서 시대적인 흐름을 좀 감안을 해서 조금 각색을 달리해서 다시 보면 되게 소재 자체는 굉장히 좋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좋은 작품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20세기 폭스가 리부트를 좀 준비를 하려고 했었다고 해요. 그래서 2010년대쯤 하려고 했었는데 디즈니에 흡수되면서 이제 모든 계획이 이제 좀 날아가서 아쉽게 된 작품입니다. 지금은 어벤져스가 너무 강세였기도 하고 약간 시기적으로 성공하기 지났죠. 힘들지 않을까. 네, 언제나 복고 유행이 계속 돌아오잖아요, 주기적으로. 그러니까 약간 이쪽은 스팀펑크의 매력이 또 약간 아날로그적인 기계장치에 대한 매력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좀 더 후에 가서 보더라도 좀 매력적인 작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좀 아쉬움이 많아요, 이 작품은. 네. 또 거기 나왔던 그 소설들은 다 고전으로 굉장히 그쵸. 오랫동안 사랑받는 것들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도 어차피 계속 사람들이 볼 거잖아요. 네. 그래서 나중에 언제 리부트 돼도 좀 이상하지 않을 것 같기도 하네요. 네, 드라마로 구성돼도 되게 재밌을 것 같고 많은 작가들의 도전을 기다립니다. 캐릭터성을 좀 잘 살려주면 좋겠네요. 그러게요. 지킬 앤 하이드도 조금 원작에 그쵸. 맞게 각색해주면 네. 좋겠어요. 굉장히 섹시한 나쁜 남자가 될 수 있는데 그렇죠. 꼭 그렇게 막 우락부락할 필요 없잖아요. 헐크가 아니라고요? 왜 어이없어요? 아니 어이없어 하는 게 아니고 정말로 이제 그 취향을 지금 이제 강요하고 있는 내 캐해석을 따르라. 아니야. 이거는 그 자의적인 캐해석이 그래요. 아니지 이거는 않아요? 공인받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네네. 네, 그래서 좀 아쉬움이 많아서 저희가 일주일 또 미뤄지기도 했고 네. 그래서 하나 하나 더 준비를 해봤는데 이어지는 29화 2부에서는 김양치와 선인장이 소개하는 영화 모터렌진 이야기가 계속됩니다.